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여러분, 한강에도요 독도가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습니까? 좀 생소하시죠? 경기도 김포시 한강 하구에 있는 무인도의 공식 명칭이요 독도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김포시가 앞서 명칭 지정을 위해 시와 경기도의 심의를 거치고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독도라는 이름이 국가 지도에 반영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지난해 한강 하류 활성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선 후기에 제작된 지도 등 고문헌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섬의 고유 명칭이 동해의 천연기념물인 독도와 한자까지 똑같았다고 합니다. 위성 지도에는 형제섬이라는 이름으로 표기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의 이름을 되찾게 된 셈이죠. 일각에선 독도가 워낙 특별한 지명인 만큼 일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독도라는 지명이 과거부터 사용되어 온 자체가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모쪼록 한강의 독도도 그 가치를 높이고 이름답게 사랑받을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5월 29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연부님 다시 듣기요. 다시 듣기 유튜브에서 가능합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들어가시면 있고요. 자,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좁아지고 작아지는 상권 마케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세 개의 단어 Just Keep Buying 이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오늘 퀴즈 드립니다. 해양수산부가 이번 주에 전남 경남 해역에 이것에 대한 첫 주의 단계 특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이것 독성은 좀 약하지만 대량으로 출현하면 업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투명하게 젤리처럼 생긴 이 생물은 무엇일까요? 네, 중국집의 이 냉채 맛있죠.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농축산 관련 법률안 총 4건이 다뤄졌는데 이 중 2건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줄여서 농안법 개정안이라고 하고요. 네. 또 그리고 농업회의소법하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이렇게 4건이었는데요. 야단덕으로 본회의에 부의가 되긴 했지만 양곡법과 농안법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 표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큰 이견이 없었던 한우법 그리고 농업회의소법은 최종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한우법 같은 경우는 한우 농가와 관련 단체에서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국회 본관에서 결의대회를, 그리고 국회 정문 앞에서는 법 통과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도 열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700여 명의 한우 농가가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모여서 이 한우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고요. 또 그리고 앞선 23일과 27일, 28일 이때는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또 이어갔는데요. 이런 이유에서인지 원래 양곡법과 농업법의
같이 묶여서 농해 수위를 통과했던 그런 관계로 이 같이 표결에 붙여지지 않는 거 아니냐,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어쨌든 가결이 됐습니다. 네. 사실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이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양곡관리법은 이런 의견인 겁니다. 핵심은 쌀 의무 매입제라고 하는 건데요. 네. 지금도 쌀이 과잉 생산되는 상황에서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쌀 생산 과잉을 풀 수가 없고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농업의 다른 분야로의 투자도 어려워진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또 농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우려도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농민 대다수가 벼농사를 짓긴 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 또 과수나 특자 그리고 축산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또 발생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생산자 단체들 간에도 이견이 컸습니다. 네. 그리고 농안법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농업법 개정안에서는 농산물 차액 지급제, 농민단체에서는 이거를 농축산물 가격 안정제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이제 대상으로 선정되는 농산물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에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정해지는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자 하는 게 이게 골자입니다. 우선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할지에서부터 그리고 이후에 선정된 품목으로의 재배 쏠림 현상 발생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 문제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농산물 차액 지급제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농식품부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 양파, 무, 배추 그리고 고추가 이 5대 이제 채소로 보는데요. 이 5대 채소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개년간 평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 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경우를 가정을 해보면 1조 1,900억 정도의 이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쌀 같은 경우도 연간 한 20만 톤 정도가 남는 지금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이걸 매입하게 되면은 이것도 사실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재정이 이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내용들을 농식품부가 홈페이지까지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네네. 그만큼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건가요? 어저께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처리가 불발된 이들 법률 개정안들 여기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내일이라도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반대가 아주 완강하고요. 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퇴장을 해버린 상황이라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당장 어제 이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식품부가 또 반대 입장을 브리핑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상황이기도 하니까 사실상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농지와 산지를 개발할 경우에 부담금이라는 게 부과가 되는데요. 이게 좀 큰 폭으로 낮아진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제 제23회 국무회의를 열고요. 지난 3월 27일에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됐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내놨는데요. 이게 농업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가 되는 농지 보존 부담금, 이거 부과율을 부과하고요. 산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이거를 줄이거나 없애기로 했습니다.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농지 전용의 경우에는 비농업 지역에 한해서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 보존 부담금의 부과율을 20%로 줄인다는 거고요. 산지 전용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아니면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전산지의 대체산림 자원 조성비를 100% 감면을 하고 특별재난지역 내에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 정축, 위축 시에는 산지 종류에 상관없이 대체산림 자원 조성비 100% 감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개정된 내용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한편에서는 농지와 산지를 대상으로 한 난개발 우려도 나온다는 점, 이 점은 지자체장에서도 유념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으면서 새로운 직종이 하나 생기는데요. 바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라는 직종입니다. 이 첫 번째 시험 일정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4일입니다. 제1회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2급 자격시험 시행 내용이 이제 공고가 됐는데요. 네. 이 시험은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 분석이나 평가, 그리고 훈련,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게 국가 자격입니다. 시험이 치러지는 건 올해가 처음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2급 자격 시험만 시행이 되는데요. 1차 필기 시험은 8월 24일, 그리고 2차 실기 시험은 9회에서 11월 사이에 이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응시는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인데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나 아니면 농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사업하고 장사하는 분들은 늘 어떻게 많이 팔 것인가, 이 마케팅 전략과 아이디어에 대해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서울 수도권도 이렇게 넓은 지역 범위가 아니라 동 단위, 또 골목 단위의 상권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 트렌드가 됐다고요? 네, 물론 이런 길, 가로수길이라든지 그쵸, 엄청 많잖아요. 네, 경리단길, 이게 처음 시작된 거는 벌써 20여 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길이 유행을 하긴 했지만 이 길들이 바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또 각종 상점들, 또 맛있고 또 분위기까지 갖춘 식당이나 카페까지 이렇게 모이게 하는 효과를 내면서 계속해서 길을 중심으로 한 골목 중심의 상권 마케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국 각지에 땡리단길이라고 불리는 상권들 많잖아요. 리단길, 네, 엄청 네. 많죠. 경주의 황리단길을 보면 유적지를 보러 온 관광객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각종 유물을 연상하게 하는 특별한 먹거리들이 눈에 띄고요. 네. 마포의 망리단길은 주택 1층을 개조한 작고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각국의 이색적인 음식을 팔면서 젊은 그 소비자들에게 더욱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네, 분위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예, 망리단길 저도 자주 가는데. 네, 아무 작아서 웨이팅이 많은데도 꼭 사람들이 들르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아까 이 길들 정말 많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서 네. 도대체 이게 몇 개나 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오, 이렇게 궁금하네요. 땡리단길로 분류된 상권이 놀라지 마세요. 전국에 125곳이 있고요. 예. 실제로 이렇게 길로 표기까지 되어 있는 곳이 34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권에 진입을 하려는 업체가 늘어나고 또 이 골목 상권을 만들어서 그 옆길, 옆골목, 그 옆 지역까지 계속해서 상권을 늘려가려고 하는 지자체가 생기는 것이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걸으면 10분이 채 안 되는 길들이 되게 짧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물고 즐기는 이 골목들이 어떻게 상권이 되고 있는지도 알아보고 또 골목들 외에 기업들이 또 집중하고 있는 또 다른 작은 공간, 네,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공간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나오는 말 중에 그 1980년대 명소였던 방배동 카페 골목이 다시 뜨고 있다. 이런 네. 말이 나온다고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한번 가봤어요. 네, 예. 그게 80년대. 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방배동 카페 골목이라는 곳이 이제 카페들 정말 커피 마실 수 있는 곳들이 이제 모여 있어서 이제 이름이 붙여졌는데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2000년대에 이제 가로수길이라든지 이런 다른 길들이 좀 유행을 하면서 이제 쇠퇴를 했다라고도 이야기가 있었어요. 벌써 40여 년이 지난 지금 네. 다시 20, 30대 젊은 세대의 방문이 늘면서 이 카페 골목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도 상권 부흥에 관심이 높아서 오래된 시설들을 고치는 개보수 작업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그 골목에 있던 가게들을 그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인테리어를 고치는 아트 테리어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올해까지 100여 곳의 가게들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트 테리어. 네. 또 그 상가 번영회에서는 매달 낭만 프레소라는 이름의 공연을 개최를 하는데 당연히 공연 장소는 카페고요. 그래서 방문을 하면 무료로 공연을 즐기고 또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매달 개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 음악 이렇게 협업을 많이 하네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관람객이 오면 당연히 그 골목의 맛집이나 카페에도 방문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이 카페 골목에 방문했던 소비자들 후기를 보면 요 거리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근처 설해마을도 가고 내방역까지 코스를 짜면서 서로 다 추천. 가까우니까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주변 상권도 계속 활성화되는 모습이 보여서 역시 작게 시작하지만 상권이 계속 인근으로 넓혀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보였습니다. 네. 물레동 골목길도 이 MZ세대 핫플레이스로 통하는 곳인데 물레동 골목상권 안에서 열리는 축제가 또 화제가 된다고요? 네, 우리가 축제 5월에 축제 많잖아요. 그래서 축제라고 하면 정말 큰 지역, 뭐 도단위 혹은 뭐 그렇죠. 적어도 시단위 이렇게 큰 지역 축제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물레동 골목길에서만 열리는 축제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레 창작촌이라고 불리는 이 물레동이 과거에 철공단지가 조성이 돼 있었는데 산업이 쇠퇴를 하면서 철공소들은 문을 닫고 이 자리에 예술가들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이 거리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제 뭐 공방이나 벽화 또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데 이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시작한 공간인 만큼 이 물레 창작촌에서 아트 페어가 열린다고 해요. 이 안에서 활동을 하거나 혹은 여기에서 전시를 하고자 하는 신진 작가들이 모이게 되는데 올해가 4번째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신청한 작가가 500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우와. 그리고 그중에 200명의 작가들의 그림이 선정돼서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림을 요즘에는 관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림을 소유하고자 하는 움직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젊은 그 세대의 소비자들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그림을 한 번에 사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구매하는데 신용카드로 할부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여기서 도입을 해서 젊은이들도 좋아하는 그림을 좀 가볍게 살 수 있다라는 특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서울 시내의 작은 골목에서만 열리는 전시회가 아니라 이 전체가 물레동 전체가 하나의 전시장이었다라는 후기들이 작년에 있어서 아무래도 뜻이 맞는 상권에 있는 모두가 이 골목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런 후기들을 보니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야, 그리고 그 후기는 굉장히 칭찬이네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올해에도 이제 그 전시 참여비도 무료, 그다음에 관람객들이 관람하는 비용도 무료라고 무료. 하니까 다음 주까지는 열리는 이 아트 페어에 한번 나들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또 날씨도 좋으니까요. 네. 그 좁은 상권이라고 해도 한번 화제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긴 하지만 네. 되게 한순간이라는 그렇죠. 네, 짧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예. 최근에는 공장 견학 프로그램으로 지역까지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사례들이 있다고. 이거 되게 괜찮네요. 상권만 홍보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그 공장들이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 지역들에 있기 때문에 네. 번화가에 비해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뜸한 편이에요. 그래서 근무자들 외에는 그 외부의 방문객들이 적어서 지역 상권이 활발해지기는 어려운데 그 기업들이 요즘에 공장을 소비자들에게 근데 오픈을 그걸 해서 보고 싶어 하나요? 공장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일본 여행을 간다거나 외국 여행 갈 때 맥주 공장에 제가 방문해 본 적은 있지만 네. 국내에서 어떤 뭐 소비재 기업이나 제조 기업의 공장에 내가 방문을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저도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내 화장품 기업 A사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공장이 경기도 오산에 위치해 있대요. 근데 1945년부터 현재까지 공장 설비와 기기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이 공장에서 생산이 돼서 우리 손에, 제 손에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 물류 시스템까지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체험 시간도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야외 정원들도 너무 잘 조성이 돼 있어서 차가운 이미지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연을 느끼게 한 점들이 방문객의 긍정적인 후기를 이끌어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원료부터 직접 보고 만질 수 있게 하는 데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네, 왜냐하면 성분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카이브라는 이 전시관을 통해서 브랜드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 브랜드의 역사를 아는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방문을 해서 화장품에 대한 추억을 같이 얘기하는 것도 재미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 팩토리 투어들을 통해서 5선 지역에 오히려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지역사회에서 이 투어 프로그램을 늘려주면 안 되느냐 이런 요청까지 했다고 할 정도로 주목하고 있는 마케팅 수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공장 투어가 대단히 잘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굉장히 예약으로만 진행되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예약하는데도 어렵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야, 이 공장을 이제 브랜드 홍보에 활용하는 건데 이 기업들이 왜 그 공장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가요? 우선은 도심에 비해서 접근하기도 어렵고 규모도 좀 작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도 처음에 들기는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홍보에 필수라는 팝업 스토어도 소비자들이 가장 몰리는 곳에 여는 게 공식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은 공장을 통해서 우리 제품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모든 과정을 진짜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다.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있다. 거니까. 네, 맞아요. 품질에 자신 있고 성분에 자신 있고 우리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수단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팝업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컨셉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굉장히 튀게 만드는 거. 그렇죠. 눈에 딱 띄게 만들죠. 맞아요. 그렇게 집중하는 것이 목표가 있다면 공장을 보여주는 건 우리 기업의 모든 것을 정말 그냥 내놓는다. 속살을 드러낸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문객들이 촬영을 하고 홍보해줄 요소들도 같이 배치를 하고 체험 프로그램이 같이 있는 것이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구르트 하면 떠오르는 한 기업은 평택에 또 있는 공장을 투어 장소로 선택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 요구르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달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뭐 마시는 음료인 만큼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화의 형태로 이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주고 유산균의 여정도 보여주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화시켜서 그런 홍보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닭고기 가공으로 유명한 H 브랜드에서도 키친 로드 투어라는 이름의 공장 투어를 진행을 하는데 방문객들이 이렇게 깨끗한 공장에서 생산된다면 더 믿을만하다. 신뢰가 간다라는 평을 남기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제대로 각인이 가능한 수단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렇군요. 또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네요. 장점이 많네요. 그리고 또 충북 음성에서는 팩토리 투어라는 이름으로 기업들과 협업한 공장 투어 코스를 만들어서 지역 방문을 늘렸다고요. 네, 아까 그 팩토리 투어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작은 상권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게 한순간이어서 한 번만 방문하고 재방문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런 분들 많을 텐데 어떤 길이라고 해서 기대하고 갔는데 개성이 하나도 없다 할지. 맞아요. 그냥 프랜차이즈만 있다 할지. 이런 경우엔 좀 실망하고 다시는 안 가게 되죠. 그래서 한 번 방문하고 나서 재밌었다라고 한 번 경험에 만족하고 가는 분들도 있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던 이 공장 투어도 한 번 방문하고 나서 다시 또 방문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재방문에 대한 고민들을 분명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성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기업들하고 협업을 한 코스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충북 음성에서는 사실 관광 자원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고 음성 여행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커뮤니티 게시글을 분석해 봤더니 대부분 봄, 가을 축제 시즌에만 후기들이 잠깐씩 있고 다른 후기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음성군 안에는 군내에 17개의 산업단지 그리고 공장이 3,000여 개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음성군에서 1박 2일 동안 2-3개의 공장 투어를 하면서 여행을 하는 투어 상품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부 공장에 방문하면은 브랜드의 역사를 배우고 두부를 두부. 네, 만들어서 네. 먹어보는 체험 너무 클래스도 좋죠. 있고요. 네. 의약품 제조 공장에 방문을 해서 의약품을 생산할 때 나오는 쓰레기를 재활용한 기념품을 만드는 클래스들도 수강을 한다고 합니다. 1박 2일 코스로 만들어서 지역 상권의 방문도 늘리는데 여기에서 이 두세 개의 공장이 주기적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새롭네요. 네,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재방문까지 고려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작은 골목이나 또 공장처럼 좀 작은 규모에서 시작을 하지만 계속해서 확장하고 재방문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이디어 좀 얻으셨길 바라야 합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테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직장인들에게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고 물으면요. 모두가 그럽니다. 돈이라고 답을 하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온라인 투자 사이트에 올라오는 재테크 글도 챙겨 읽고 또 경제 유튜브 열심히 보지만 정작 돈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되면 어렵죠. 갈팡질팡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노후 자금을 모으려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닉 매기울리가 쓴 Just Keep Buying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함께 읽을 Just Keep Buying은 어떤 책입니까? 다 부자가 되고는 싶으시잖아요. 그럼요.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세 개의 단어. 네. 이게 Just Keep Buying. 계속 살아. 그렇죠. 그냥 계속 살아. 그 이게 말이 드는 아껴라도 아니고. 물건을 계속 사라는 게 아니고 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그냥 계속 꾸준히 사라. 보통 이제 주식이나 뭐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 보면 야, 좀 떨어지면 샀다가 오른 팔고 이걸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꾸준히 계속 사서 모아야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책이 이제 2022년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이제 아마존 베스트셀러 분야 1등을 들어가게 되고요. 독자들한테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네.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이제 연봉에는 이제 보너스 받는 거에서 얼마를 소비하고 얼마를 저축하고 또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투자는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은퇴를 할 수 있는지 또 뭐 약세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가장 균형 잡히고 행복한 투자 방법은 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들 같은 것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닉 매기올리 이 저자분은 이제 저축 부채, 뭐 투자 등에 대해서 알려진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게 대부분 신화에 불과하다. 잘못 알려져 있다. 예. 이런 신화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화를 불식시키려면 이제 단순한 믿음이나 추측 이런 내용보다는 철저하게 데이터랑 증거에 기반해서 보여줘야죠. 예. 그런 데에서 기반해서 쓰는데 또 그런 책들이 재미가 없잖아요. 숫자나 이런 게 많으면. 근데 네. 이 책은 이제 장점은 뭐냐면 그런 데이터에 집중하면서도 이제 저자의 인생 이야기 아니면 이제 전 세계에서 일어난 재미난 일화 같은 것들이 잘 섞여져 있어가지고 읽다 보면 이제 책장에 술술 넘어가는 페이지 터너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저자가 궁금한데요. 닉 매기올리 이분 어떤 분인가요? 일단 데이터 과학자시고요. 자산관리 전문가고 니트홀츠 웨스 매니지먼트의 최고 운용 책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 트위트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저축이나 투자에 대해서 다양한 글들을 쓰고 있고 그가 쓴 글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뭐 CNBC 등의 계절에서 이제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저스트 킵 바잉 이 책은 이제 저자가 첫 번째로 출간한 책. 글은 많이 네. 썼는데 책은 이제 책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이 이제 저축과 투자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부는 이제 저축에 대해서 돈을 모으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이제 투자 부분이라고 해서 모아놓은 돈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투자 메커니즘을 주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재밌어야 할 텐데요. 1장 타이틀이 가난한 사람은 저축을 하고 부유한 사람은 투자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다루고 저도 이 있나요? 내용 보고 이거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되게 궁금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저축을 해야 될 때인지 또 투자를 할 때는 언제인지를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보는데 네. 이 저자의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저자가 23살 때는 자기 나름대로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23 이제 살에. 자기는 이제 부자가 되는 비결을 어느 정도 깨우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부분 사람들 투자하시는 분은 워렌 버핏이나 이제 유수한 투자의 구루들 책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전략해라, 뭐 분산 투자해야 된다, 오래 보유해라 이런 다양한 조언들을 들었는데 이 투자의 대가들이 한 조언이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 대학을 갓 졸업한 저자를 잘못된 전략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이게 네. 무슨 말인지 23살 당시에 저자한테는 이제 자산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한 $1,000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자는 이 $1,000 자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에 뭘 사야 되는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지 분석을 하고 계속 점검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한테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이제 투자 구성 비율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거기다가 수많은 시간들을 이제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가 또 어느 날은 이제 저축 이런 이 투자에 관한 집중을 하는 중에도 이제 나가서 이제 친구들 만나고 쓸 때가 있잖아요. 예, 이분이 샌프란시스코 이런 쪽에 사셨던 것 같은데 네. 친구들 만나면 또 그날 술 한잔 하고 늦게까지 곤죽이 되도록 술 먹고 나서 저녁에 우버 불러가지고 돌아오면 그때 하루 쓰는 돈이 한 $100 가까이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산이 $1,000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한 10% 정도 수익을 내면 1년에 $100를 버는 건데 하룻밤 파티를 하는데 $100를 쓰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제가 생각할 땐 대학생이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 한 해 동안 투자해서 번 돈 하룻밤 파티에 다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하룻밤 파티만 포기해도 1년간 투자 수익에 버금가는 돈을 모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자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재정 관리에 우선순위가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각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좀 집중해야 되는 대상들이 좀 달라지는 건데 투자할 돈이 많지 않다면은 일단 집중해야 될 거는 일단 저축을 늘려서 자산 규모를 키우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이미 규모가 일정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이걸 운용하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키우는 데 집중해야 될 시기에 운용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들을 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이거 내용을 요약해서 말한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저축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되고 부유한 사람들은 모아놓은 돈을 운용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가난하다 부유하다 이 말은 네.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고 닉 맥기올리라는 저자 입장에서 보면 23살의 닉 맥기올리보다는 40살 50살의 닉 맥기올리가 훨씬 더 자산이 부유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돈을 좀 모으는데 저축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자산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쓸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경력을 개발하고 소득을 늘리는 데 시간들을 좀 더 많이 써야 되는 시간이다. 젊을 땐 그쪽에 집중을 하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 이제 모여든 자산을 운용하는데 좀 집중해야 되는데 자기는 당시 23살 때 그 순서가 잘못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축에서 투자로 넘어가야 할 때는 언제라고 하나요? 이분은 이제 그거 시기를 바꿔야 되는 갈아타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기대 저축액과 기재 투자 수익 증가액을 좀 비교해 보라고 합니다. 이제 기대 저축액은 뭐냐 그러면 내년 한 해 동안 편하게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네. 내가 좀 불편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한 달에 만약에 $1,000를 저축할 수 있다 그러면 1년이면 $12,000 정도가 기대 저축액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대 투자 수익 증가액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운용해서 그냥 늘어나는 돈들이 어느 정도냐. 예를 들면 뭐 나는 투자를 해서 한 달에 1년에 한 $10,000 정도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 투자 수익 증가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산이 되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저축할 수 있는 기대 저축액하고 내가 자산을 운용해서 늘어나는 기대 투자 수익 증가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게 더 크냐. 만약에 저축액이 더 크다라고 하면 돈을 모으는 데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고 반대로 운용에서 늘어나는 자산의 규모가 더 크다라고 하면 자산 운용 쪽에다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 내가 시간을 어디다 할애할 건지에 대해서 그것을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라고 네. 이렇게 전 들리네요. 예.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축에서 투자로 관심을 옮겨가야 하겠네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그렇죠. 뭐 네. 일을 시작하고 처음에 한 수년 동안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벌죠. 뭐 네. 자산을 운용해서 늘어난 속도보다는 소득에 의해서 자기 자산의 변동액이 훨씬 더 크게 나오는데 반대로 인생 후반기로 갈수록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운용해서 늘어나는 수익들이 훨씬 더 크잖아요. 네네. 특히나 은퇴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으니까 대부분 자산 운용에서 그 수익이 나오는 거라서 은퇴한 사람일수록 또 자산 운용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둔 재산이 없다면 저축, 또 돈이 어느 정도 모여 있다고 하면 특히나 은퇴자분들 같으면은 네. 운용에 좀 더 자산을 그쪽에다가 시간을 좀 더 많이 쏟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저 궁금합니다. 그 흔히 부자가 되려면 씀씀이를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저자가 이 말은 가장 큰 거짓말이다. 이랬다면서요. 이게 뭐냐 그러면 보통 우리 라떼 효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라떼 효과요? 이게 예를 들면 라떼는? 라떼 네. 한 잔 사 먹는 것만 줄여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아, 그래요? 그런 말 예, 있어요? 뭐 매일매일 먹는 라떼. 예를 들면 뭐 커피숍 가가지고 한 잔 사 먹으면 막 5,000원 정도 되는 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매일 $5 쓰는 돈들을 모으면 이걸 평생 모으면 한 $1,000,000를 저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라떼 효과인데 네. 이 저자는 무슨 말 하냐면 네. 그 말하는 사람들은 비밀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 무슨 비밀이 있냐. 그게 $5를 아껴가지고 평생 $1,000,000를 모으면 수익률을 연평균 12%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연평균 수익률. 어떤 네. 한 해에 12% 수익은 낼 수 있겠지만 매년 12% 내는 게 가능하냐. 예. 그래서 이게 아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씀씀이만 줄이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거짓말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저축이라는 거는 소득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돈이거든요. 네. 지출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저축을 늘리려면 소득을 늘리는 데다가 좀 더 집중을 생각을 하는 바꾸라는 거죠. 그죠. 예. 그렇죠. 물론 뭐 지출을 아예 무시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좋아하는 커피까지 뭐 아껴면서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니고 주요한 지출들은 좀 관리를 하고 낭비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정작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소득을 늘리는 부분들에다가 좀 더 집중을 해다. 특히 젊은 나이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능력을 키우고 뭔가 그렇죠. 투자할 곳을 더 창출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저자는 이제 더 많이 모으려면 결국은 사업이나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자기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산,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들을 직접 소유하는 것들을 목적에 두고 계속해서 자산을 사 모으는데 just keep buying 계속 꾸준히 사 모으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딴 거는 물건 사라는 게 아니라 이제 자산을 사라는 뜻이었군요. 그렇죠. 예. 뭐 신상을 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잠깐 설렜습니다. 네. 그 과소비는 당연히 문제인데요. 또 예. 이런 분들도 있어요. 돈이 있는데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분들. 예. 혹시 지출할 때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다고 하나요? 일본은 2배의 규칙을 살아갑니다. 보통 2배의 규칙. 예. 예. 지출하게 되면 좀 부담스럽고 죄책감 같은 게 약간은 느껴지잖아요. 있죠. 과소비를 하게 되면. 그럴 때는 항상 판단 기준은 네가 지금 물건을 사는데 쓴 지출 금액만큼을 똑같은 금액을 저축해라. 그렇게. 그러면은 네.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야, 있다는 이거 안 거죠. 사게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게 예. 불가능하면은 이제 소비를 줄일 거니까 그런 기준으로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성취감을 좀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하냐 그러면 예.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 돈을 쓰는 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건지 한번 판단을 해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신의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건 한번 판단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자가 은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은퇴는 얼마를 모아야 할 수 있다고 하나요? 투자 세계에서 이제 윌리엄 뱅게라는 사람이 이제 4% 룰이라는 걸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네. 뭐냐 그러면 은퇴하는 시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4%를 빼서 쓰면 그리고 첫 해 뺀 금액에 매년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인출해 나가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노후 자금이 고갈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4% 룰이거든요. 근데 이걸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네. 은퇴하는 시점에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첫 해 지출 금액의 25배를 가지고 있으면 4%니까 그러면 이제 노후 자금이 고갈되지 않고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은퇴자들의 지출을 보면 1년에 한 1% 정도 지출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줄어들어요. 예, 조금씩은 줄어든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건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다수의 경우 이렇게 하면은 남습니다. 돈이. 이 규전에 따르면. 그래서 이건 좀 더 과도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은퇴 시기를 뒤로 늦출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라서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끝으로 혹시 청취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책은 2030 세대들이 좀 한번 읽어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드린 분이 주로 일부 저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드렸는데 뒤쪽에 투자와 관련돼서 실증적인 사례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서 자산 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just keep buying이 아니고 그냥 계속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냥 계속 읽어라 라고 한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Just keep reading. 네. 알겠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해파리였습니다. 3733님 매일 듣고 계시다고 감사하고요. 388 하나님도 낚시 갔는데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예. 요즘 또 많아졌군요. 0348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8457님 정답 해파리입니다. 오, 독도가 된 거. 예. 섬이 있는 건 알고 계셨었군요. 김포 사시는 분이라. 이름 바꿨으니까 많이 불러야겠죠. 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